성공은 내가 가진 것으로 증명이 되지만 가치는 내가 남긴 것으로 기억된다. 너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해주는 것은 잘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날개를 꺾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나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유효기간을 결정하는가?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 한 분, 두 분, 두 분 계시네요. 네, 왜 낯설지? 제목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제가 방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가 무슨 뜻입니까? 기분 좋게 인사를 처음 하는데 정말 기분 좋습니다라는 뜻을.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nice to meet you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반갑습니다라는 말의 반갑은 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반값이란 뜻입니다. 온값, 반값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격의 반값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값이 같습니다니까 하나 값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반값 둘이 만나서 하나 값이 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단 반갑습니다가 훨씬 더 의미 있는 말이죠.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밤새 안 죽고 살아있네 라는 뜻이고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분씩 악수 한번 해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악수 하시고 나는 당신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역시 남자분밖에 없으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는 이런 뜻이고 우리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가 뭘까요? 이 호주에 어떤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간호사가 통계를 내봤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다 그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가 조사해보니까 1위가 뭘까요? 압도적으로 1위 했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 아닙니다.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압도적 1위 이렇게 나왔답니다. 내 뜻대로 살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걸 돈 많이 더 모을 걸 승진 더 빨리 할 걸 이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뭐다? 더 짧게 얘기하면 나답게 살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자기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답게 살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사진이 나요? 실물이 나요? 놀리지 마시고. 같아 보이는 거예요? 혹시 소장님의 20대 리즈 시절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AI. 재미나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름살만 살짝 없으면 이렇게 돼요. 실물하고 좀 닮았죠? 네. 강요하는 거 맞습니다. 실물이 나요, 사진이 나요? 솔직하게 동시에 대답해보세요. 실물이 나요, 사진이 나요? 사진이요. 그렇죠. 실물이 나오시면 손 들어봐요. 실물. 네, 진심입니까?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 빼고 다 사진 났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실물 났다는 소리 듣기 좋아요? 사진 났다는 소리 듣기 좋아요? 실물이 났다는. 그렇죠. 저는 실물 났다는 소리 듣기 좋을까요? 사진 났다는 소리 듣기 좋을까요? 저도 실물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는 다 사진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실물이 났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죠? 이기주의. 인간이 원래 그래요. 남한테는 바른 말 해야 되고 나는 좀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은 말 듣고 싶고 그렇죠. 근데 저도 분명히 실물이 낫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사진이 나요? 실물이 나요? 실물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인 줄 알지만 기분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두 글자로? 배려. 배려 맞습니다. 수준 높다. 다른 데 가면 아부 그러거든. 아부.
여러분, 아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본인 생각에 아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야, 그렇게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해야 되잖아. 또, 아부는 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죠. 좋은 거다. 등 떠밀려가지고. 본인 생각이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다. 나쁜- 다 좋은 거다. 엄청 헷갈리시네요. 그 옆에 계신 분. 전 좋은 거다. 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때 필요하니까 좋은 거다. 필요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지, 그렇게 얘기하면. 필요하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 사기도 살다 보면 필요하잖아. 거짓말도 살다 보면 필요하고. 그렇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아디다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이기심이라든가 그런 욕심을 이제 상대방한테 좀 끌어내려는 그런 느낌이. 짧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거니까. 예, 수단. 이기적인 수단이니까 안 좋다. 수단이라는. 자, 우리 회장님이죠? 아, 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부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공정하지 못한 거고 그 아부를 통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아부는 그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부를 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아, 그 아부를 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세상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맞지 않아요? 네, 아무튼 아부를 해도 안 받아주면 피해 볼 사람은 없어지죠. 네. 그죠? 자,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아부했을 때 제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도 들을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고양이도 괜찮아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키워본 적 있는 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새벽 2시에 술 먹고 들어가도 반기죠. 와이프는 안 나와도 개는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나를 반기는 건 반려동물이에요. 그게 아부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 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진심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반려동물이면 새벽 2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고 싶겠습니까? 자고 싶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나올까요? 그게 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먹고 싸고 하는 동물이 반려동물이에요.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안 해요. 근데 걔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인이 오면 반긴다는 거예요. 제일 반갑게 먼저 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부에 가까운 행동이죠. 와이프는 사랑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아부 하는 거 싫으시죠? 아부 받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안경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이거 아부예요.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아부를 들으면 다 기뻐해. 근데 아부 하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부를 듣고 싶은데 아부를 하기는 싫은 거야. 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따라해보세요. 아부는 예의다. 예의다. 예입니다. 우리 회장님 모자를 새로 샀잖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뭐 돈 듭니까?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걸 돈 주고 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아부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예의입니다, 여러분. 서로 보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걸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면 뭐예요? 아부가 아니라 배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사진은 낮지만 실물이 낮다고 얘기해 주는 거 상대방을 위한 배려다. 앞으로 진실을 얘기하지 마시라. 여러분 살면서 누구하고 헤어져 봤습니까? 네. 친한 친구하고 헤어져 봤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사귀던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져 봤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헤어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헤어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거래처든. 뭘까요? 친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친한 사람하고 헤어져 봤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헤어지는 모든 사람은 친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친했던 사람하고 헤어질까요? 남녀로 따지면 이혼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결혼부터 해야 돼요. 야, 수준이 굉장히 높다, 얘기는. 다른 데는 TV를 넘가야 돼요. 한판 붙어야 돼요. 뭐, 외박을 해야 돼요. 뭐 이러는데. 이혼하려면 결혼부터 해야 되죠? 결혼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귀어야 돼. 만나야 돼. 이런.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 안 하니까 이혼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또 따져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헤어질 때 헤어지는 이유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진실이 담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걸 두 글자로 독설이라고 하죠. 독설. 독설의 특징은 맞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 얼굴에, 원숭이 얼굴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입니까? 독설입니까? 원숭이를 너무 많이 닮았어. 그렇지만 독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을 얘기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인생에서 배려를 해야 내 옆에 사람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맞는 말이 결코 잘하는 말은 아닌 겁니다. 어쨌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막 계속 질문해서 힘듭니까? 아니, 좋습니다. 우리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자, 손 들어보세요. 배려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다. 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안 할게요. 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가까운 것 같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피에르 로티라는 작가가 이 늙은 죄수의 사랑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 늙은 죄수가 80살이 될 때까지 감옥을 들락날락 했어요. 교도소를. 그러니까 이게 10대 때부터 교도소를 평생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80대가 되니까 교도소는 너무 편하고 좋아.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 하면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처음 들어갔을 땐 친구도 오고 가족도 왔는데 80세가 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참새 한 마리가 교도소에 탁 날아들었습니다. 반가웠겠죠. 그래서 자기가 먹던 빵 부스러기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참새가 매일 오는 겁니다.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늙은 죄수가 처음으로 정이 뭔지를 느꼈답니다. 이 참새 때문에. 아, 이런 게 정이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대요. 태어나서 처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무인도의 교도소로, 무인도가 아니지, 섬에 있는 교도소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참새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고 싶겠죠. 그래서 운동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나뭇가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조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부실하겠죠. 그리고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날 이 조롱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부서졌겠죠. 그럼 참새가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참새가 날아가다 말고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죽더랍니다. 원래 잘 날던 참새인데 왜 그랬을까요? 회장님 옆에 왜 그랬을까요? 케이지 안에 담아. 케이지. 잠깐 남았는데 고생 못 날까요? 원래 잘 날던 참새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이 노인이 참새 도망갈까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꼬리 날개를 잘라놓은 거예요. 옆에 두려고. 자기는 뭐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참새는 뭐 죽어버렸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겁니다. 이 소설을 읽으니까 제가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나온 시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것으로 내 날개를 걸고 너의 곁에 들여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고들을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씌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벤트에서 대표님 아닙니까? 네. 근데 뭘 읽으라니까 장례식 분위기를 일러. 이벤트 분위기를 좀 읽어보세요. 밝게. 이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 날개를 꺾어 너희 곁에 두려하지 말고, 방금 노인이 그랬잖아. 너희 곁에 두려고 했잖아요.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나오면 그냥 보금자리를 제공하라는 건데, 여러분 애 다 있으시죠? 결혼 다 하셨죠?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날개를 끊는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쉽게 말하면 고생할 기회를 안 줘요. 요거도 먹을 기회도 안 줘요. 학원도 뭘 사주면서 가라고 그래요. 가달라고 그래요. 설거지 하면 학원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원 가줄 테니까 자전거 사줄래? 이런 분위기가 돼 있어요. 이 사회가. 그럼 그런 애는 사회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 대신 희생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자녀가 아픈 것보단 내가 아픈 게 낫잖아. 그런데 아픈 걸 보고 있는 게 힘든 거죠. 그러면 그 자녀에게 뭐가 없어? 힘이 없었어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소녀가, 나비가 꼬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힘겹게 나오니까 칼집을 1cm 딱 내줬대요. 마지막 순간에 하도 힘들어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나왔는데 그 날개가 펴지질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리더랍니다. 왜? 알고 봤더니 나비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힘겹게 나올 때 그 날개에 힘이 생기는데 그걸 칼로 미리 열어줬기 때문에 날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죠. 여러분, 법륜 스님의 전문직서를 가끔 들어보시죠? 들어본 적 있죠? 네. 거기에 어떤 그 예비역 청년이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저는 엄마가 너무 싫습니다. 엄마가 왜 싫은데?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니까 엄마가 너무 싫습니다. 그 왜 싫은데?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학원 태워주고, 학원 선택해주고, 대학교 과 정해주고, 학교도 정해주고, 과목도 정해주고, 수강 신청도 엄마 해주고, 모든 걸 엄마가 다 해줘서 너무 편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 가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자분밖에 안 계신데,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혼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고무관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군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왜 힘든가를 생각해보니까 엄마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엄마는 어떨까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애를 그렇게 키우려면 자기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취미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쇼핑할 시간도 없어요. 오로지 애를 위해서 살았어, 인생을. 근데 애가 자기 싫대.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억울할까요? 억울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지 알아. 이렇게 됩니다. 그 말 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해달라 그랬어.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관계가.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을 너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해주는 것은 잘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날개를 끊는 거죠. 그렇죠? 외로울 기회도 주고 실패할 기회도 주고 어디 가서 얻어맞을 기회도 주고 그래야 이 친구가 사회에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 여러분은 보금자리가 되어 주셔야 되지 새의 날개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자, 배려하는 마음은 그러면 좋아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이걸 대답하려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죠?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뒷담하고 다니거나 여러분한테 해코지를 하잖아요. 바로 싫어져요. 그게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맞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그 사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식이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상대방 걱정이 먼저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좋아한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나 쫓아가는 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싫어줄 수 있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할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려하려면 어떻게? 상대방이 좋자고 해야 되잖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배려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무리 줘도 더 주고 싶으면 사랑하고 있는 거고, 한 번 줬는데 안 돌아오면 저거 언제 돌아오나 싶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치 있는 삶을 위한 3가지 질문. 밑에 당신의 유효기간을 생각할 시간인데, 이건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뭔 것 같습니까? 가치 있는 삶. 퀴즈를 2개 내볼게요. 이 사람 누굴까요? 22살에 읽어보시면 다 나오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한 사람이죠. 뭐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칭송받는 대통령이죠.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추구했잖아요. 앞에 그만큼 실패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추구한 건 노예 해방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가치를 추구했더니 대통령이 된 거죠. 완전 다른 얘기죠. 자, 첫 번째 퀴즈의 교훈이 뭡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뭐?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과정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노예 해방을 시키는 거 과정에 있으니까.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실패할 수가 없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 2번째 퀴즈. 다음 중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뭘까요? 이게 KTX, 비행기, 택시, 버스. 자, KTX 손 들어보세요. 비행기 손 들어보세요. 택시 손 들어보세요. 버스 손 들어보세요. 이야, 어떻게 택시를 손들 생각을 했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 목적지 얘기 안 했는데. 저희 기준. 네. 정답은 없답니다.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여기 오는데 비행기 타고 빨리 올 수 있어요? 대중교통 이동. 그 오시는 곳이 다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온다고 제일 빨리 오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손을 제일 많이 드시던데. 비행기가 제일 빠를 뿐이지 빨리 올 수 있는 수단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비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째 퀴즈의 교훈이 뭘까요? 이거죠. 목적 없는 속도는 방황에 불과하다는 거. 갈 곳이 없는데 빠른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갈 곳이 없어. 그러면 하늘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빨리 가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목적지가 있으면 걸어가도 목적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스펙 쌓기가 대표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학생들 보면 어디 취직하고 싶니? 하면 없어요. 그냥 좋은데 하면 좋겠죠. 근데 어느 회사가 없어요. 근데 스펙 쌓기 엄청 해요. 해외 연수 갔다 와야 되고, 토익 점수 따야 되고, 토플 점수 따야 되고, 안 그래서 무슨 자격증 따야 되고. 근데 그 자격증을 어디 쓸 거냐? 어느 회사에 들어갈 거냐고 물으면 없어요. 그 스펙 쌓기를 왜 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실제로 대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따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따놓으면 뭐가 좋은데? 딴다고 돈 들죠? 시간 들죠? 뭐가 좋은데요? 목적이 없는데. 그건 낭비죠. 차라리 그 시간에 게임하는 게 낫지. 돈 안 들잖아. 재밌잖아. 근데 따르라고 힘들지. 돈 들지. 시간 뺏기지. 근데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 스펙 쌓기가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놓으면 빨리 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글자로 가치 없다. 목적 없이 아무리 빨라봐야 그것은 가치 없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그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사람이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800년대에 이런 말을 했어. 지금은 다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치 있는 삶이란 뭘까요? 자,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이제.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개인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그게 개인의 하는 말은 보편적인 표현이고 본인 생각에 네. 내 생각에 네. 가치 있는 삶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목표로 이제 설정해 놓은 그쪽에 다가가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예. 옆에 분. 이거 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핵심 주제니까.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이란. 내가 하고 싶고 살고 싶은 삶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알면서 왜 그렇게 안 살지요? 이게 세상이 세상 탓이네. 세상 탓일까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이 정도? 그거 좀 그나마 괜찮다. 네. 본인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 영화배우 되게 닮았어요. 그 친구들 나왔는. 유호성 되게 닮으셨다. 유호성 동생인 줄. 맞죠? 오늘 한턱 쏘셔야겠는데요. 유호성. 이호성이 유호성 멋있잖아. 그래? 그래서 이게 뭐 전공이나 같은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 뭐예요? 본인 기준에. 그냥 좀 가족들이랑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가족들이랑. 예. 본인 생각에 가치 있는 삶. 후회 없이 사는 거. 지금 후회가 많아요.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중. 줄여가고 있어요.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아니 본인 생각에 어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세요. 불가능해. 마저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이라. 제 기준에. 왜냐하면 100명 있으면 100명의 가치 있는 삶이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개인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 행복하게 사는 삶. 행복하게 사는 삶. 네, 근데 그 행복이 저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타인의 행복 그리고 저의 행복 그리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만이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네네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훌륭하다. 예.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 즐겁게 사는 삶이 좀 누구랑 즐겁게 살고 싶어요? 가족이랑 하고요. 또 일할 때 즐겁게 사는 거. 또 내 생활에서 즐겁게 사는 거. 완벽하네. 이야, 완벽합니다. 예, 한계가 빠졌긴 한데.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니 내 주위도 행복해지는 삶이 가치 있는 삶. 그래요? 자, 이제 후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평생 살면서 후회 안 해본 적 없죠? 그죠? 후회는 무조건 하잖아. 근데 후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저질러 놓고 하는 후회. 괜히 했다. 괜히 샀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못해서 하는 후회 있죠. 할 걸, 살 걸. 그죠? 어떤 후회가 오래 갈까요? 그 후회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뭘 해도. 어쨌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할 바에는 후회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저질러 놓고 하는 후회하고 못 저지르는 후회하고 어떤 후회가 오래 갈까요? 못 저지르는 그렇습니다. 못 저지르는 후회 중에 굉장히 막 이렇게 심각하게 막 와닿는 후회를 뭐라고 그래요? 한이라고 그래요, 한. 한 맺혔다 그러잖아. 못해서 한이지, 해서 한인 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여러분 할까 말까 이렇게 도전해볼까 말까 싶을 때 해보세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실제로 그 후회를 하는데 그 2011년도에 주식이 폭락한 적이 있어요. 2011년도에. 이 친구가 카센터를 하는 친구인데 우리 김 대표님도 알아요. 주식에 1억을 넣어놨나 봐.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났어. 후회를 얼마나 하는지. 하지 말걸, 투자하지 말걸, 넣지 말걸. 볼 때마다 있잖아요. 저보고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5천만 원이면 네 엔진 오일 몇 통 갈아야 되는 줄 아나? 얘는 카센터 사장이라고 기준이 엔진 오일이야. 그러면 엄청 많이 갈아야 될 것 같다. 뭐 답이 없잖아요. 한 3개월 그러더니 4개월째 접어들 때쯤 전화 와가지고 굉장히 밝은 목소리를 이러더라고. 나오라고 술 한잔 사준다고. 왜 좋은 일이냐니까 있대요.
나오면 얘기해 준대. 나가서 술 먹는데 자기 친구는 2억 너가 1억 날렸다면서. 나도 2억 낼 뻔했다면서. 5천만 원 굳었다고. 그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는 내보다 더 저지른 사람을 찾으면 금방 해결됩니다. 위안이 돼요. 근데 못 저지른 후회는 평생 가요. 아유, 학교 다닐 때 그녀한테 고백 한번 해볼 걸. 평생 가죠. 동창회 갈 때마다 보이잖아. 예? 그때 뭐 이렇게 한번 해볼 걸.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후회는 하고 사시되 저지르고 후회하는 삶을 사시라.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스트레스입니다. 후회하고 사세요. 저지르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삶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아는 삶.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도 된다.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몇 가지 정도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안 할 거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죠? 저도 강사라 많이 힘들었어요. 뭐 강의 한 개도 없고 3년 동안 힘드셨잖아, 그죠? 직원 다 내보내고 막 택배 뛰시는 분도 계시고 뭐 대리 뛰시는 분도 계시고 압니다. 그래도 우리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당장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주변에 슬퍼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해도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나쁜 생각은 안 하게 돼요. 그렇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가치 있는 삶이란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삶인 것 같다.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을 지탱하는가? 내가 가치 있는 삶이 뭔지는 알겠어.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걸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어떤 대기업 회장이 말입니다. 은퇴하고 와이프랑 처음으로 마트에 갔대요. 대기업 회장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뭐 1년에 반은 한국에 없고 집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는데 와이프랑 마트를 생전 처음 가본 거예요, 은퇴하고.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러면서 후회를 했답니다. 아유, 진작에 이렇게 살걸.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다 싸질먹어 지르고 갈 것도 아니고 재산을. 그렇게 살았나 하면서 남은 인생은 와이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한 달 내내 있잖아요. 오늘은 마트 갔다가 내일은 영화 보러 갔다 그 다음에는 공원에 갔다 그 다음에는 1박 2일로 여행 갔다가 이렇게 한 달을 즐겁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어섰을 때 와이프가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러더랍니다. 이제 그만 혼자 놀아. 한 달 동안 열심히 놀아줬잖아.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평생 와이프는 남편 없이 혼자 놀았잖아. 그 주변에 개도 가야 되고 뭐 헬스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게 정말 많은데 이 남편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관계가 어때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대표시잖아요. 삶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고객 많이 유치하는 거 좋죠.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근데 나중에 이런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아니 은퇴했는데 돈 많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있어. 근데 놀 사람이 없어. 무슨 재미로 살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노년에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변호사. 유산 때문에. 자식. 유산 때문에. 친한 사람은 거의 없겠죠. 안 찾아오겠지. 유수에 많이 나오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 중에 돈 많으신 분들을 보면 꼭 자식들끼리 싸우더라. 지 건물 다니면서 서로 달라고 싸우고, 지 땅 다니면서 서로 달라고 싸우고, 그렇게 꼭 싸웁디다. 근데 없는 분들은 어때요? 차라리 나눠줄 사람이 별로 없는 분들은 어때요? 자기들 돌아가면서 효도하더라고. 나가서 밥 먹읍시다. 외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상가집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회원분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가집에 갔는데 한 달 전에 아버님 87세인가 그랬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밤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돌아가신 과정을 들었는데 한 달 전에 병원에 뭐 감기기가 있어서 갔는데 폐암 사기라 하더랍니다. 갑자기 멀쩡하시던 분이. 그리고 일주일 입원 딱 하시고 갑자기 악화되더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는 사람을 못 알아보셨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되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간병인이라고 그러나? 간병인을 안 쓰고 고모, 딸, 며느리, 아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 내내 간호를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대요. 복 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건 복 받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임종 순간에는 다 온 가족이 다 옆에 있었고 사람 못 알아보셨지만 그런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아프다는 소리 일절 안 하셨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병원에 아프다고 입원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시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생 뭐 건물주만 돼도 그죠? 평생 먹고 살 돈을 모아놨는데 놓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별로 죽을 때까지 일은 해야 되지만 소주 한잔 할 사람이 늘 옆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나은가요? 물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균형을 잘 맞춰보시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이 사람은 아직도 경차 타고 다닌다면서요. 그리고 옛날 살던 시골집에 살고 햄버거로 점심 먹고. 읽어보세요. 시작. 진정한 성공은 당신을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준 것이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 사랑해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너무 뭐라고 그러나 소름 돋는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와닿던데요. 근데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정한 성공은 이거 맞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이 두 번째를 잘 못합니다. 사랑은 잘하는데 사랑스럽게 행동을 잘 못합니다. 화났네 이런 소리 잘 듣고 왜 짜증내 이런 말 잘 듣는데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말을 잘 들어요. 행동을 잘 못해요. 연습 중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업입니다. 업.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질문 뭐였어요? 가치 있는 삶을 지탱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뭐?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업이 있어야 된다. 업. 영어로 말하면 미션, 한문으로 말하면 사명, 뭐 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나가네가 3명의 벽돌공에 이렇게 물었어요. 첫 번째 벽돌공한테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첫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벽돌 쌓고 있잖아요. 이 사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글자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벽돌공한테 물었어요. 지금 뭐 하십니까? 보면 모릅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글자로? 생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계. 세 번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표정이 유난히 밝아요. 너무 재밌게 벽돌을 쌓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할게요? 저는 지금 성당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당을 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업이라고 합니다. 업. 똑같은 벽돌을 샀는데 이 사람 뭐라고 있어요? 성당을 생각하면서 벽돌을 쌓고 있어요. 그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성당 짓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죠. 벽돌을 쌓는 데 집중하면 뭐? 노동이죠. 노가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하겠죠.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건 여러분이 이 벽돌 쌓는 인부를 고용한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벽돌을 제일 잘 쌓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 벽돌을 제일 잘 쌓아요. 제일 빨리 쌓아요. 제일 예쁘게 쌓을 거예요. 왜?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겠죠. 직급도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직원들 구해보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월급은 직거래만큼 주고 일은 뭐같이 시킨다고. 솔직히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직원일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많이 했잖아 솔직히. 근데 직원을 딱 써보니까 그런 말 하잖아. 이게 월급쟁이 마인드거든. 월급쟁이 마인드가 뭐겠습니까? 우리 제일 끝에 계신 분. 직원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직원이 16명입니까? 월급쟁이 마인드가 뭐예요? 월급쟁이 말이요. 어렵네요. 사장 마인드, 월급쟁이 마인드 우리 이렇게 구분하잖아. 월급쟁이 마인드 어려워요? 그럼 더 쉽게 물어볼게요. 월급쟁이 마인드란 받는 월급보다 적게 일하려는 마인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월급쟁이가 회사에 있으면 회사 망하죠? 받는 월급보다 적게 일하잖아. 인건비가 더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월급쟁이가 회사에 많으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왜? 받는 월급보다 적게 일하니까. 안 그래요? 아니, 뭐 고민할 게 있나,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원이 월급보다 적게 일하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은 간단해요. 받는 월급보다 많이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따라 올라가겠죠. 안 놓치려고. 다른 업체 안 뺏기려고. 그래서 여러분 직원들한테 이 마인드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월급을 올리고 싶으면 월급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이게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월급쟁이 때는 그랬던 것처럼 사장이 돼 보니까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회가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가로등 보수하는 분이 계셨는데 40년 동안 가로등을 보수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하니까 너무 지겹잖아요. 근데 애들 이제 뭐 출가 다 시키고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제 다른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로등 청소하는 게 너무 지겨운 거야. 그래서 헤드헌팅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한테 갔어요. 여보게, 내가 가로등 청소 그만하고 다른 일 좀 하고 싶은데 자네가 추천 좀 해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헤드헌팅 하는 회사 친구니까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자네가 잘하는 일이 뭔가? 그 특기를 알아야 일을 주선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툭 숙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가로등 청소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요. 40년 동안 가로등 청소를 했으니. 그래서 안 돼 보이잖아요. 안 돼 보이니까 이 대표가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자네가 가로등 청소하면 누가 덕을 보는가? 그거야 밤길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자네는 가로등을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는 사람이구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로등 청소부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가로등 청소를 하는 줄 알았는데 밤거리를 다니는 사람한테 빛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벽돌공이 성당을 짓는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맞죠? 갑자기 자부심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이 밝아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나는 평생 가로등 청소할 거야 하고 가더랍니다. 왜? 세상에 빛을 주러 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벽돌을 쌓는 건 노동이고 성당을 짓는 건 업이고 가로등 청소하는 건 노동이고 세상에 빛을 주는 건 업이다 이 말입니다. 업의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그냥 업이 뭔지 느낌이 오시죠? 이런 걸 업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직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실업자가 되지만 업을 추구하면 많은 일들이 직들이 따라오는. 그러니까 업을 추구하면 직업이 다양한 직업이 따라온다고. 제가 증거예요, 증거. 자랑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실제로 그래 살았어요. 20년 가까이. 제가 KBC 김병철의 약자거든요. 김병철. 회사 이름을 KBC 인재경영연구소라고 지었어요. 이것도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지었어요. 왜? 내 이름을 걸고 뭘 하고 싶어서. 근데 이 KBC가 제가 하는 일에 다 약자가 되더라고. 코리아 브레인 크리에이터. 제가 강사 양성하잖아요. 코리아 베스트 컨설팅. 제가 경연도 자세하게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콘텐츠 개발하지 책 쓰잖아요. 유튜브 하잖아요. 코칭도 하잖아요. 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제가 오늘 아까 좀 전에 조사해 보니까 제가 현재 구독자 25만 8천 명이 돼요. 동영상을 3,084개를 올렸더라고 내가. 참 많이 올렸죠 여러분. 누적 조회수가 뭐 이래요. 8천만 뭐 몇 회인가 그래요. 저 유튜브에서 이것도 받았어요. 실버 버튼. 저기 있네. 실버 버튼 처음 보죠? 처음 보는 분 많던데. 하여튼 실버 버튼도 받았어요. 경기도사는 2016년에 제가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땄어요. 합격률이 9% 미만인데 대구에서 4명 합격했어요. 제가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이 들어갔습니다. 독학해가지고. 그리고 책을 지금까지 4권 썼는데 1월 달에 메시지 세계사 이 가칭인데 이런 책이 1월 말에 나올 거라고 출판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1월 말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한테 골프 배워서 한 폼입니다. 잘 치죠? 2013년도 골프 레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업은 뭐예요?
인재양성이라는 업을 가지고 직업은 몇 개예요? 작가, 코치, 컨설턴트, 강사, 유튜버 5개네. 그죠? 근데 더 늘릴 수 있겠죠? 직업은. 왜? 업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업은 똑같잖아. 이쯤에서 여러분이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업은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비슷한 일 하시지만 다 다른 일 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쯤에서 업이 뭔가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1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업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 말고 업. 자, 후회하고 사실 분. 업이 뭔가요? 혹시 졸립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지겹습니까 혹시? 아직 정리를 저도 사실 잘 못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야, 회장님. 네. 업이 뭔가요, 업이? 직 말고 업. 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가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양성하는데 그런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훌륭한 업이에요. 저는 애들한테 많이 가르쳤는데 운동으로 좀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한테 웃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직이에요. 네. 업이요? 내 업이 뭘까? 본인이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저는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것. 저는 항상 수업을 하러 갈 때나 뭐 할 때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 아이들과 좋아요. 재밌게 논다. 아이들과 논다. 그 업이에요. 훌륭한 업이에요. 예. 업이 뭐예요? 그러면 행복을 주는 사람. 그것도 훌륭한 업이에요. 좀 생뚱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경제를 일으키는 이게 제가 체육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아이들 유치원 이제 지도할 때 이제 사명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니, 생뚱맞지 않습니다. 예. 예, 뭐냐면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체육 수업을 즐겁게 하면 아이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아이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겠지. 그러면 이제 또 엄마 아빠가 또 회사 가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회사에도 잘 돌아가겠지. 그럼 그 회사가 잘 돌아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고 잘 돌아갈 거야. 나비 효과. 예. 맞네. 너가 수업을 잘 못해서 애가 기분이 나쁘면 맞네. 기분이 나빠지고 엄마 아빠 회사 가서도 제대로 일이 안 되고 그럼 대한민국의 경제를 너가 망칠 수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쌤 탓인 줄 알게요. 와, 상황인데요. 맞네. 경기가 진짜 안 좋은데. 좀 열심히 하세요. 하여튼 그런 게 업입니다. 우리 김 대표님한테는 안 물어봤잖아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저분은 알거든. 자, 3번째는 이제 기여를 잘해야 됩니다. 2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가치 있는 삶을 지탱하는 힘. 그죠? 지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3번째 기여해야 됩니다. 기여. 아까 회장님 말씀하시다만 한 거. 이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노벨상 아시죠? 그 노벨이 알프레드 노벨인데 신문에 부고 기사가 이렇게 실린 적이 있어요. 죽음의 상인이라고. 죽음의 상인. 죽지도 않았는데 노벨이 살아있는데 이런 기사가 났어. 그 노벨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이렇게 오버가 난 거예요. 근데 타이틀 이름이 뭐예요? 죽음의 상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거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기사 내용이 뭐냐면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돈 번 남자 이렇게 해놨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하면서 이게 거의 축제 분위기로 글을 쓴 거예요. 잘 죽었다는 거지. 노벨이 살아있는데 이걸 봤잖아요. 노벨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죽으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전 재산을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상이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뭐 이렇게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뭐 공헌한 사람들이 주는 상이 노벨상이잖아.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부고를 못 받다면 그냥 죽음의 상인으로 살다가 죽었겠지. 살아있을 때보다 그 죽었을 때 나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기도 하고. 그 나 죽은 후에 나에 대해 좋게 말할 사람으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기여를 하니까. 사회에 기여를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첫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업으로 해야 돼요. 사명감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기여잖아. 기여하고 공헌은 뭐가 다릅니까? 기여는 제가 여러분 유아체육협회 발전을 위해서 뭘 하잖아요. 그럼 기여한 거고, 대한민국에서 뭘 하면 공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헌이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 인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예. 기여가 아니라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자, 세 번째 질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여러분, 유통기한 들어보셨죠? 여기 보면 유통기한이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뭐예요?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에요. 기간이 아니고 기한이에요. 요 날짜를 넘으면 유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맞죠? 소비기한은 뭐예요? 식품으로 치면 먹을 수 있는 기한이에요. 그러면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길어야 안 길어요? 길어요. 그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이만큼은 먹을 수 있어요. 계란 45일 유통기한 지났잖아요? 플러스 25일 동안 먹어도 돼요. 그 유통기한이 지나도 이 기간만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헷갈려 가지고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리더라고. 그럼 유효기간은 뭘까요? 유효기간. 이거는 기한이 아니고 뭡니까? 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이 뭘까요? 남아있는 기간? 아니에요. 유통기한도 남아있는 기간, 소비기한도 남아있는 기한이잖아. 유통기간이에요. 이건 간. 유통기간이 뭘까?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는 기간. 맞아요. 유효, 기간, 효과가 있는 기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약. 아닌데? 약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다니는 이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써 있는 날짜가 유효기간입니다. 이해됐지요? 이거를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쉽게 말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나의 유통기한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자,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유통기한은. 여러분 행사 나가면 돈 받죠? 그죠? 네. 누군가가 나에게 가치를 지불하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쌀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누군가 나에게 가치를 지불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기한, 그게 유통기한입니다. 돈 줄게요, 좀 와주세요 할 수 있는 기한, 그게 유통기한이다. 사람으로 치면. 맞지요? 팔 수 있는 기간이니까. 나를 팔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유통기한 몇 살? 60살. 60살. 유통기한 몇 살? 저도 한 60. 현재 얼마예요? 44요. 34밖에 안 돼 보이니까 70까지 해야 되겠다. 응. 예, 저도 주변에서도 원장님들이 뭐 한 60까지는 해라. 60. 네. 수업을요? 깜짝 놀라시는데. 본인 유통기한은? 수업을 뛸 수 있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야지. 유통기한. 내가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한. 60. 60. 저는 죽기 전 병원 입원하기 전일 것 같아요. 대충 몇 살? 80? 80. 자, 저도 한 70까지 보고 있어요. 70. 꼭 나이로 얘기해야 되나요? 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아, 정답은 없잖아. 응. 네. 제가 가진 그런 어떤 탤런트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업이나 직을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게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70 정도 바라보고 70? 네. 75. 75. 현재 얼마인데요? 53. 53. 근데 분위기가 한 5년밖에 안 남사는 것 같아요.
힘 좀 냅시다, 힘 좀. 어? 잘 돌아가다 힘이 기운이 쫙 빠지잖아. 기운이. 강사 기운이 쫙 빠지잖아. 현재 얼마나고요? 53. 아, 그렇구나. 멀었네. 자, 나의 유통기한은 여러분이 돈 받고 나를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개발하기 나름이고. 그럼 나의 소비기한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날이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소비기한입니다. 육체가 숨이 끊어지는 날. 중요한 건 나의 유효기간인데, 여러분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람한테 유효기간에 해당이 뭘까요? 되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세종대왕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저런 업적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집회에 나와요. 집회 있죠. 집회에 나와 있어서. 맞습니다. 이 사람 유효기간이 끝났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유통기한 끝났죠? 소비기간 끝났죠? 유효기간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아직 남아요. 남아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유효기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영향을 받잖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죠? 소비기간 끝났죠? 유통기간 끝났죠? 유효기간 남아있습니다. 맞지요? 설명 안 해도 맞지요?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있죠? 아까 뭐라고 하셨지? 경제를 살린다고 할 때 황당한 얘기라고 하셨나? 뭐라고 하셨지? 생뚱맞다고 하셨나? 일론 머스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전기차 만든다고 할 때 포드, 쉐보레 이런 데서 일론 머스크 보고 장난감 차나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이 됐잖아. 그 일론 머스크 하나만 해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 대단하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위대하다로 가요. 그리고 이번에 지구인 처음으로 1000조 넘었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 스페이스X라고 우주선 보내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주식이 아직 상장을 안 했어. 요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 1500조 가까이 돼. 일론 머스크 개인 주식이. 그러니까 지구인 최초로 1000조를 넘긴 사나이 하면서 떠들썩한데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사도 있잖아요. 로봇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지금 탭댄스 추고 난리 났어. 태권도도 하고 로봇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그럼 로봇하고 경쟁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가들 지치지도 않아. 하루 10탕 뛰도 돼. 그럼 여러분이 걔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오늘 강의하는 가치입니다. 가치. 로봇은 여러분처럼 가치를 전달하지 못해요. 애 표정을 보면서 교감하지 못해요. 공감해주지 못해요. 아이고 그랬구나 이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걸 보고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저도 가치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세종대왕, 스티브 잡스, 소비기한 유통기한 끝났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끝난 사람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데도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무엇이 나의 유효기간을 결정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후에 몇 년 동안 내 유효기간이 유지되길 바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유효기간을 이 사후에도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 내 사후에도 내가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업적을 쌓아야 돼요. 업적. 세종대왕의 업적이 뭡니까? 한글부터 해가 끝도 없잖아.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아직도 빵빵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 업적. 지구인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아이폰 자체는 기능이 특별할 게 없어요. 폰, 인터넷, 컴퓨터를 합친 거거든. 그게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창조예요. 편집인 거지. 근데 지구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엄청나겠죠. 일론 머스크는 뭘 하고 있냐면요. 스티브 잡스가 완전 달라요. 스티브 잡스는 기존에 있는 기술, 인터넷, 전화기, 폰을 합쳐서 만들었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 없는 걸 만들고 있어요. 세상에 없는 걸. 길에 지나가면 차가 충전되고,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어. 더 대단한 창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업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10개만 써오라고 하면 쓸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40대 이하는 없죠? 제일 어리신 분이 누구예요? 접니다. 몇 년생이에요? 84년. 몇 살이지 그러면? 44. 그럼 최소한 44년 이상 사신 분들이잖아? 여러분이 44년 이상 동안 살면서 만든 업적을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한 개도 없다 만약에. 그거 좀 생각해보면 문제가. 나 업적이 하나도 없네. 그럼 돈 벌려고 열심히 돈 벌려고만 했다는 거잖아. 안 그래요? 생계형으로 살았다는 거잖아. 좀 슬프지 않아요?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쌓은 업적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밝아진 아이가 하나 있으면 그건 대단한 업적이에요. 내 강의를 듣고 가족관계가 좋아진 집이 하나 있으면 그것도 엄청난 업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업적을 쌓으시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일을 하실 때도 일 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업적 쌓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훨씬 일하기 재밌지 않을까요? 교회에 업적 하나 쌓고 학교에 업적 하나 쌓고 기업에 업적 하나 쌓고 그죠? 또 어디 쌓을 데 없나 이래 그죠? 돈 안 줘도 응? 그래서 유효기한을 결정하는 건 업적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니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려나간다. 참 쉬운 듯 어려운 말입니다. 먹고 살려면 얻어야 되지만 인생을 살려면 나눠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먹고 살려고 얻는 건 가치 있습니까? 나한테만 가치 있습니다. 나조차고 얻는 거니까. 나눠주는 거는 가치 있습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나눠주는 대상들은 나로 인해서 살잖아요. 그럼 나라 사람이 꼭 필요해지잖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 아까 우리가 가치란 무엇인가 할 때 뭐라고 정했어요? 존재할 이유를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눠줘야 존재할 이유가 생기죠. 거둬들이는 사람은 없어지는 게 낫거든. 그래서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지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꾸리지만 인생을 살아가려면 나눠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저는 모 단체에 가가지고 원래 처음으로 떡국 봉사도 해보고 아니 원래 아니지 3년 동안 최근 3년 전부터 떡국 봉사도 하고 뭐 노인분들 급식 봉사도 하고 김장 봉사도 하고 막 손으로 직접 김치도 담가보고 이렇게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봉사해보니까 참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 뭐 존재감 뭐 자존감 이런 게 생기대요. 돈 내고 봉사하러 가고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뭐 저런 짓을 왜 하나 그냥 돈 내면 되지.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대. 직접 저한테 떡국을 받아가시는 할머니 표정, 귤 하나 나눠줬을 때 그 고맙습니다 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니까 야 내가 참 잘 살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대요. 봉사하는 것 재밌었디다. 진짜 할 걸. 그게 아마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에 가치가 생기니까 그죠? 자 지금까지 제가 남긴 업적 중 최고의 업적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40년 살았다 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남긴 최고의 업적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책 5권 썼어요. 그것도 업적이에요. 유튜브에 구독자 20몇만 명 모아가지고 교육, 무료로 교육 봉사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업적이에요. 근데 가장 큰 업적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뭘까요? 저는 사람 키운 거, 인재 양성한 게 가장 큰 업적인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강사가 된 사람 있어요. 저로 인해서 우울하다가 취직한 사람 있고, 저로 인해서 사업이 더 잘 된 사람이 있고, 그 인재를 양성한 거, 인재를 서포트한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업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2018년도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연할 때 가져갔던 파워포인트에 있던 사진입니다. 극단 꿈쟁이 아저씨 김성재 대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든 거예요. 사진이 낫네. 교육에 효과가 없네. 전부 다시 하자. 하여튼 이게 꿈쟁이 아저씨라는 요 말이 뭐냐 하면 김성재 대표의 업입니다. 업. 그 업의 이름을 지었더니 꿈쟁이 아저씨가 된 거예요. 이 이름을 풀이하면 뭐예요? 아이들에게 뭐 체육활동을 통해서 또는 뭐 풍선을 통해서 뭘 통해서
꿈을 심어주는 어쩌고저쩌고 길게 나가겠지. 그걸 이름 지은 뭐? 꿈쟁이 아저씨. 저도 교육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인재를 업그레이드하는 어쩌고저쩌고 이 긴 말을 이름 지으니까 뭐? 인재 서포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름 지으면 쉬워져요. 꿈쟁이 아저씨잖아. 그 여러분도 하나씩 지으세요. 업에 해당하는 타이틀 하나 지으시라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편안하게 질문해 보세요. 네, 심각한 표정 짓지 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뭐예요?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갑시다, 우리. 가치 있는 삶이 뭐였어요? 내가 존재할 이유를 아는 삶.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 죽어야지, 그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세 가지였는데. 관계. 또. 네. 또. 기여. 맞습니다. 공헌하시면 더 좋고. 3. 나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유통기한, 소비기한은 별 의미가 없어요. 유효기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효기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문장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은 내가 가진 것으로 증명이 되지만 가치는 내가 남긴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뭘 쟁취하는 거잖아요. 날 위해서. 끊임이 없어요. 끝도 없어. 10억을 모으면 20억을 모으고 싶고 20억을 모으면 40억을 모으고 싶고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저 강의 처음 할 때 강사로 분리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원래 IT 업체 대표였거든요. 강사를 한번 불려가 보면 소원이었겠다 그랬어요. 공짜로. 돈 안 줘도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5만 원도 적고 10만 원도 적고 나중에 200만 원 받아도 적고 그거 받고 어떻게 가노 이런 생각이 들고 갔더니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번개 맞은 것처럼 번쩍 깨닫게 되죠. 초심을 잃었구나, 내가. 일이 재미없는 거 보니.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죠. 한 명 있어도 좋고, 두 명 있어도 좋고.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이렇게 바뀝니다. 8년 전에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방에서 강의를 했어요, 방에서. 무슨 펜션, 그 방에서. 그것도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난 방바닥에 양말 신고 내 가격이 처음이야. 여기도 한번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 왔어요, 그 이후에. 여기 오시면 그 이후고. 하여튼 내가 방바닥에 산 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굉장한 추억으로 남아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8년 만에 다시 온다니까 내가 속으로 정말 설레이더라고. 원래 다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새로 다 만들었어요. 왜? 했던 얘기 안 하려고. 최대한 내가 했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서 어제 밤 10시부터 지금까지 꼬박 앉아가지고 만들었어요. 힘들어, 씨. 정리해보니까 성공은 내가 가진 것으로 증명이 되지만 가치는 내가 남긴 것으로 기억된다.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남긴 어떤 가치의 일부가 됐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남긴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저래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삶의 유견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